아버지 이제 집에서 나가세요. 45억은 제 거예요. 제 아들이 내게 한 말입니다. 15년간 같은 번호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바로 그 다음날 말이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15년 동안 포기 안 하신 결과네요. 라며 저를 안아주던 그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45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버릴 정도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5세 경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55년째 구로구에서 살고 있어요. 반지하 원룸 월세 50만원짜리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일당 18만원, 몸이 아프면 하루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75살 노인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을 한다는 게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민수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는 소리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그렇게 일찍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현장이 7시에 시작하니까 지각하면 일당이 깎인다고 설명해줬지만 75살이 되도록 그런 일 하면 몸이 견디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민수는 45살입니다. 6개월 전에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며 제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좁은 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게 민수에게는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민수에게 제가 없을 때 집안 정리 좀 해달라고 어제도 라면 그릇을 그대로 놔뒀다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현장 막내 직원이 일당 18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내일도 나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다음 주부터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처럼 복권방에 들렀어요. 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번호를 샀습니다. 박 사장이 정말 15년째 같은 번호라면서 1, 2, 5, 7, 10, 30일 가족 생일들이라고 했던 건 맞냐고 물었어요. 민수 생일, 아내 기일, 제 생일로 만든 번호라고 대답했더니 이번엔 꼭 되길 바란다고 15년이면 정말 대단한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사는 맛이 난다고 말하며 복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4호선에서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오늘도 구입한 로또가 들려 있었어요. 15년째 같은 번호.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친구들이랑 면접 후기 들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서 밖에서 밥을 먹는지 궁금했지만 아들이 취업 준비한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힘들다더니 우리 민수도 벌써 6개월째라고 생각했어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가계부를 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월세 50만원, 공과금 15만원, 식비 40만원. 제 일당으로는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면접 보고 온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친구가 쌌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짜증스러운 듯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75살에도 이런 일 하는 게 민수가 보기에 창피하냐고 말이에요. 민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 아버지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연금 받으며 사는데 저만 아직도 그런 일 한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어쩌겠냐고 민수를 먹여 살리려면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취업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곤하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오늘 산 로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면 민수도 나를 다르게 볼까? 그래도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는 로또였어요. 15년째 같은 번호로 사고 있었습니다. 1, 2, 5, 7, 10, 31. 민수 생일, 아내 기일, 제 생일로 만든 번호였죠. 주변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그러면 민수도 저를 다르게 볼 거라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친구들과 나가고 없었고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로또 추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번호가 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2번이네 하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번호가 5번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설마 싶었고요. 네 번째 번호 7번, 다섯 번째 번호 10번까지 나왔을 때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가 31번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권을 다시 보고 TV를 다시 보고 또 복권을 확인했어요. 1, 2, 5, 7, 10, 31. 똑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사온 같은 번호가 드디어 맞은 거예요. 1등 당첨 예상 금액이 45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45억.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냐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냐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로또가 됐다. 1등이야. 민수가 뭐라고 하냐고 되물었고 1등이라고 45억이라고 했더니 순간 술이 깬 듯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이냐고, 정말 1등이냐고 물어서 복권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확인한 후 갑자기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15년 동안 포기 안 하신 결과네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저를 안으며 대단하다고 말해준 것이 45억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 필요도 없고 아버지도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평생 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저와 함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 창피해하지 않겠구나. 이제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았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드디어 채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45억. 정말 45억이야. 이걸로 강남에 집 사고, 사업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야. 그때는 아들이 우리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나는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안아준 건 감사함이 아니라 돈에 대한 흥분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저 45억을 가져다 준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늦잠 자던 아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냐고 물으니 로또 당첨금 받는 방법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심때쯤 민수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관리는 제가 해야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큰 돈 다룰 줄 모르시잖아요. 뭔 소리냐? 내 돈인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관리해야죠. 세금 문제도 있고 투자도 해야 하고. 그때부터 민수는 저를 아버지가 아닌 돈 관리 못하는 늙은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수가 단순히 흥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45억이라는 돈을 처음 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오전 11시가 되어야 일어나던 민수가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서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대량 자산 관리법,
부동산 투자 전략 같은 검색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심때가 되니까 민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돈 관리는 자기가 맡아야겠다고, 제가 평생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75살이지만 평생 가계부 써가며 돈 관리해온 제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45년간 월급 받아서 아들 키우고 집세 내고 살아온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에 가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어요. 늦은 밤에 들어온 민수는 흥분한 표정으로 내일부터 절차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당첨자인 제가 편히 쉬고 있어야 하는지였어요. 민수는 자기가 대신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도와준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수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6개월째 면접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성공했는데 저만. 아버지,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 돈 없으면 저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돈인데 왜 자기가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자기가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매달 생활비만 받으라고. 그제서야 민수의 진짜 속셈을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돈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돈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75년을 살면서 못 해본 게 뭐가 있다고 감당 못한다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6개월째 취업도 못하는 주제에 45억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때 민수가 보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자기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수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계약했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돈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구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 살라고 월세도 내주고 매달 생활비도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50만 원이면 충분하죠. 지금도 그 정도로 사시잖아요. 45억에서 50만 원. 그것도 제 돈에서 제가 받는 용돈이라니? 민수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자기가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되면 그때 더 많이 드리겠다고, 지금은 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가져다 준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걸. 민수가 나간 다음 날 복권방에 갔더니 박 사장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아들이 와서 이미 당첨 확인을 해갔다는 거예요. 당첨금 수령 절차 물어보면서 복권도 가져갔다고. 그제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복권을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봤는데 없었어요. 15년간 모아둔 복권 영수증들과 함께 당첨 복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복권을 가져갔냐고 했더니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15년간 한 번도 안 잃어버렸는데 왜 갑자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45억짜리 복권이라고.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첨금 수령하러 은행에 갔더니 이미 박민수라는 사람이 신분증 확인하고 정식 절차 거쳐서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행에서 돈 찾아간 게 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절차라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계좌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민수가 한 말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이 돈으로 저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면서 자기는 45세, 저는 75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훨씬 많이 드릴 수 있다고. 나중이 언제냐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몇 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다는 걸. 감사하다고, 도와드리겠다고, 대신해 주겠다고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틀 후 민수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고급 가구들. 제 돈으로 산 집에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한 통이 왔어요. 새 집에 정착했어요. 다음 주부터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5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50만 원. 45억 중에서 50만 원. 그때서야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키운 아들에게.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파일 처리. 15년간 모아온 것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늘 챙겨뒀던 것들이. 복권방 박사장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15년간 복권 산 기록이 남아있냐고요.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산으로 다 남아있고 15년째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토요일마다 와서 같은 번호로 샀으니까 구매자, 정보, 날짜, 번호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모아둔 복권 영수증들. 민수가 가져간 건 최근 것들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복권방 구매 기록, 은행 출금 내역, 모든 걸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 내 돈 안 돌려줄 거냐?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얘기 또 하냐고.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법적으로요? 아버지가 법을 알기나 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이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민수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야, 너는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정의는 제 편이라고.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민수가 45억을 가지고 사라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15년간 사온 복권으로 당첨된 45억을 아들이 가져간 게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온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기로 소문난 박철수가 갑자기 일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옆집 할머니인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70세인 할머니는 20년째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철수야, 밥은 먹고 있냐고 물었어요. 문을 열어드리니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니까 결국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부터 민수가 돈을 가져간 것까지 전부 다요. 할머니가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45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할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철수야,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할머니는 제가 너무 착해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당하기만 살았다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뭐가 대수야?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거지. 법은 가족도 예외 없어.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민수가 한 일은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복권방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박 사장에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복권방에 가서 박 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박 사장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컴퓨터로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보니 15년간 모든 복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당첨자는 철수 형님이니까 형님이 당첨금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복권 구매 기록이 전산으로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떤 번호로 샀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어요. 증거가 있다면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15년간 모아둔 복권 영수증들을 찾았어요. 민수가 가져간 건 최근 몇 개월 것들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서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마다 날짜, 금액, 구매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를 샀다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김할머니가 다음 날 또 오셨어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딸이 이혼할 때 도와준 변호사가 있는데 서민들 편에서 일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돈이 없는데. 걱정 마라. 일단 상담 받아보고 생각해보자. 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이틀 후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이정민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고. 복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15년간의 구매 기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민수가 당첨금을 받을 때 사용한 신분증과 복권이 모두 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대리로 수령한 것이지 소유권은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사건은 드물어요. 다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으니 재판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에만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당첨금의 5%만 받겠다고.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 내 돈 안 돌려줄 거냐? 민수는 또 그 얘기냐며 짜증을 냈어요.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법적으로요? 아버지가 법을 알기나 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이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민수는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민수야, 너는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도 구했다.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한다. 아, 아버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은 내가 쓴 거지.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복권방 박 사장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15년간 저를 봐온 분이니까 누구보다 확실한 증언을 해주실 수 있었어요. 김할머니도 증인이 되어주셨고 맞은편에 사는 이영수 할아버지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20년째 봐온 분들이니까 제가 매주 복권 사러 가는 모습을 증언해 주실 수 있었어요. 은행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1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5,000원씩 출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복권 값으로 쓴 돈들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평생 꼼꼼하게 살아온 게 이런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계부, 영수증, 은행 기록, 모든 게 완벽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증거가 완벽한 사건은 정말 드물다고, 저의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민수에게 소장이 전달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져요. 가족은 내가 이미 깨뜨렸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타협하자고 했어요. 반반씩 나누자고 22억씩 가지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타협이 무슨 소리냐? 그 돈은 원래부터 내 것이다. 아버지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진짜로 뉘우친다면 당첨금을 가져가기 전에 그랬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2주 후 첫 번째 법정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김할머니가 그 통지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정의는 내 편이야. 정의는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15년간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산 그 끈기로 이번에는 제 권리를 찾아올 거였습니다. 법정 출석일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75년을 살면서 법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출석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민수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키운 아들과 돈 때문에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가면 위축될까봐 걱정되신다면서 말이에요. 철수야, 떨지 마라. 너한테 정의가 있어. 할머니 말씀에 용기가 났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정말 큰 건물이더라고요.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철수 어르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준비한 대로 하시면 돼요.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머리도 말끔히 했고 옆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빼앗으러 온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머리가 하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으로서 로또 당첨금의 소유권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해 보십시오. 이정민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제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15년간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다는 것, 모든 복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민수는 단순히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30대 후반 정도의 엘리트 변호사 같아 보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민수가 대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주장을 했어요. 제가 15년간 복권을 산 건 도박 중독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45억을 주면 다 날릴 거라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니요. 일주일에 5,000원씩 복권 사는 게 도박 중독이라고 하다니?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증인은 복권방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증언대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철수 형님이 1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 토요일에 와서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다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다고. 그리고 민수는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철수 씨가 도박을 즐기는 분 같았나요? 전혀요. 복권 외에는 다른 도박은 안 하셨어요. 그것도 늘 같은 금액만 쓰셨고. 민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박 사장이 어떻게 15년간의 일을 다 기억하냐고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이 대답했어요. 전산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확인해 보면 안다고. 그리고 철수 형님은 워낙 성실한 분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증언대에 서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20년간 저를 지켜봐 왔다고 증언하셨어요. 항상 성실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가 돈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또 반박했어요. 할머니가 편파적인 증언을 한다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편파적이긴요. 저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쳐간 게 맞으면 맞다고 해야죠. 세 번째로 제가 증언대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물어봤어요. 15년간 어떻게 복권을 샀는지, 왜 같은 번호를 선택했는지, 민수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 생일로 만든 번호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5년간 꾸준히 샀다고. 민수를 위해 평생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들분이 당첨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민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증인은 고령이신데 기억이 정확합니까? 75세지만 멀쩡합니다. 큰 돈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가계부 써가며 돈 관리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5,000원씩 복권을 15년간 샀다면 총 39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390만 원이 15년에 걸쳐서요? 1년에 26만 원인데 그게 도박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1년에 그것보다 더 쓰는데? 재판장님도 변호사의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수가 증언대에 섰어요. 아들이 증언대에 서는 모습을 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당해 보였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큰 돈은 자신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니까 민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복권을 누가 15년간 샀습니까? 아버지가 샀습니다. 그럼 당첨금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법적으로는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당첨금을 받을 때 왜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혼자 받았습니까? 복잡한 절차라서 복잡한 절차를 왜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처음부터 혼자 가져갈 생각이었던 것 아닙니까? 재판장님이 민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민수가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 왜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까? 내쫓은 게 아니라 월 50만 원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까? 민수가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순간은 증거 제출할 때였어요. 제 변호사님이 15년간의 복권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수백 장의 영수증이 쭉 늘어놓아지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1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영수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예외 없이 박철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방 전산 기록도 제출됐어요. 15년간의 모든 구매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측에서는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5년간 꾸준히 노력한 한 아버지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제 나이와 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이미 승부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과 증거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2주 후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와 잠깐 마주쳤어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너야말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고 50만 원 주는 게 나를 위해서? 민수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진심으로 뉘우치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판결을 기다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이겼다. 확실히 이겼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증거가 제 편이었고 민수는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판결 생각만 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앉아 있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박철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간 기다려온 순간, 아니 75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해진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의 복권, 구매 기록과 영수증, 그리고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을 종합할 때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명백히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피고 민수가 당첨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대리 행위였으며 이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45억 3천만 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합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이정민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철수 어르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판결은 드물어요. 민수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항소하겠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다. 민수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민수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3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에 따라 당첨금이 제 계좌로 이체됐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쓴 돈을 제외하고 3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은행 VIP실에 들어가 봤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대우였어요. 박철수 고객님, 앞으로 저희 은행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돈이 있으니까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생각이 없었어요. 15년간 기다려서 받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먼저 구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반지하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3층 집이었습니다.
34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였어요.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김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철수야,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구나. 정말 그랬어요. 75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습관이 있었거든요.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가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철수 아저씨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 사장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문제는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소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당첨금의 일부는 기부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1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억, 복권방 박 사장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박 사장이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5년간 저를 믿고 복권을 팔아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고맙게 받으셨어요. 철수 형님, 형님 같은 분이 당첨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6개월 정도 살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민수가 많은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겠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돈을 보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주신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만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민수 소식을 들었어요. 조그만 치킨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들어와라.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민수야, 일어나라.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용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 한편에는 아직도 아픈 구석이 있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안부 인사하고 치킨 몇 마리 가져다 주고 가곤 했습니다.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회복된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78세입니다. 당첨된 지 3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햇살이에요. 가끔 복권방에 가서 박 사장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김할머니와 함께 경로당에 가기도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7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나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안히 살아.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5년간 같은 번호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제가 당당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로또를 사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아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당첨을 했거든요. 그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 때문에,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럴 때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75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어봅시다.